이 세상 만고 불변의 법칙, 특히 이제 IT 분야에서는 그러잖아요. CR, 이런 CR. 이게 코스트 리듀스, 리덕션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단가 인하. 사실 뭐 소재 회사, 부품 회사, 그러니까 협력사들, 뭐 벤더사 이렇게 부르는 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고. 사실 혁신은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기술 혁신보다 가격 혁신이 더 중요하다. 이번에 또 우리 머스크 형님이 세게 질러놓지 않았습니까? 네. 배터리 가격 엄청 낮추겠다고. 네. 그럼 보면 이제 밑으로 와서 줄줄이 아이고 한숨 쉬는 소리가 여기까지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소재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아까 이익률은 이제 2022년 6% 네네네. 보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LNF랑 다른 얘기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전체 산업. 네,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네. 출시가 돼서 다시 이제 회수되는 시점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에서는 가장 많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회수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회수라면은 폐 배터리? 네, 폐배터리를 회수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침투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회수율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광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폐배터리를 회수해서 다시 이제 재활용하는 산업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영향들이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에코프로 내년에 전반적으로 이제 자료를 쓰면서 내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여쭤봤어요. 내년에는 뭘 할 것이냐 기업들마다. 기업들의 네, 기업들마다 물어봤는데 에코프로 BM에서 에코프로에서 말씀을 주시기로는 이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동률 증설했던 것들을 가동률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것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데 에코프로 BM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던 게 가족 그룹들이 있어요. 에코프로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되게 복잡한데 거기서 가족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에 따른 과실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률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정황상 봤을 때 에코프로에 있는 그런 회사들의 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LG화학에서 시작을 하고 에코프로 BM에서 에코프로 그룹에서 그런 폐배터리를 가져와서 이제 회수하면서 리사이클링을 시작하면 BM이나 에코프로 전체 그룹에 있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의 전망은 그런 식으로 조금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 네. 하는 측면에서 그 보니까 뭐 에코프로도 많아요.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재작년인가 상장한 네. 회사고 에코프로 CNG, 네, 이노베이션, 네, 굉장히 많습니다. GEM 네. 이런 데도 있네요. 그러면은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게 에코프로 CNG 네, 쪽인 CNG. 거고 네. 그게 그럼 어디 뭐 연결로 반영되는 거예요? 이거는 에코프로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네네. 에코프로 BM의 모기업에 네, 에코프로 BM의 모기업.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에코프로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하나의 뭐 그냥 투자 아이디어? 네, 투자 아이디어로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단가 인하가 있으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ME 시세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다 오픈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얼마나 값싸게 양극재를 잘 뽑아서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CR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뭐 테슬라에서도 선언을 했고 이런 분위기상 이런 리사이클 업체에 있어서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 내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포인트 좋네요. 그러니까 2021년은 뭐 성장은 당연하지만 네. 그 성장을 이익률 측면에서 깎아먹을 만한 이런 CR 단가 인하 압력을 어떤 쪽으로 우회하고 네. 어떤 신규 사업으로 만회하느냐 이게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2021년은. 네, 그래서 21년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산업은 그동안 굉장히 좋았고 하지만 약간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네. 내년부터 정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는 아무래도 그런 재활용 산업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호, 재밌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에코프로 BM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하고 LNF랑 경쟁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근데 고객군이 좀 달라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SDI의 오랜 그런 파트너사. 벤더, 파트너사고 또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SDI와 관련이 깊고 또 LNF 같은 경우에는 LG와 LG그룹과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아주 막 경쟁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양극재 사업을 진출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워낙 그 두 업체를 많이 비교를 해요. 저도 그렇죠. 비교를 하긴 하지만 둘 다 좋은 업체이긴 한데 약간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두 회사 다 너무 훌륭한 회사고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에코프로 BM은 못 가고 LNF만 많이 가고 또 LNF 쉴 때는 에코프로 BM만 뭐 이거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거 있는데 뭐 물론 뭐 이 회사 창업주가 아니라면 뭐 두 개 같이 이제 뭐 비율대로 좀 나눠서 이렇게 포트에 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만의 강점, 차별점이라고 그러면 뭐를 봐야 돼요? 고객사 다른 거 말고? 그동안의 강점은 당연히 하이니켈을 그때는 LNF가 하이니켈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5시리즈, 6시리즈를 좀 주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에코프로 BM이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이제 하이니켈 소재가 가장 먼저 탑재가 됐었어요. 이번에 LNF가 올랐던 것처럼 NCM 하이니켈이 탑재가 돼서 NCA는 이제 SDI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쪽으로 그게 이제 탑재가 되면서 하이니켈의 선두주자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두 번째로는 엄청 어마어마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9만 톤을 기점으로 25년에는 21만 톤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만 톤? 아까 LNF 8만 톤 네.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22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22년은 에코BM이 9만 톤, LNF가 8만 톤인데 25년은 에코프로 BM이 21만 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 네, 계획이죠. 네. 엄청 질러놨네요. 그럼 LNF는 아직 25년까지의 계획까지는 발표는 되지 않았고. 네, LNF는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제 22년, 23년까지만 이제 보자라는 얘기가 많고 25년은 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먼. 네, 하지만 이제 눈높이가 워낙 21만 톤이면 그렇게 많이 증설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기대는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러네요. 사실 에코프로 BM 그 IPO 할 때 제가 기자간담회 갔었거든요. 그게 재작년 아마 그랬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하이니켈. 그래서 자기네 강점은 막 하이니켈이라고. 근데 물론 IPO 할 때는 다 자기네 회사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려 들었었는데 이렇게 큰 회사가 돼버렸네.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IPO 할 때 저도 리포트를 이제 처음 썼거든요. 그분이 오셨다. 그때 이렇게 썼어요. 진짜 에코프로 BM은 시장에서 너무너무나 뜨거웠던 기업 중에 하나여가지고 상장하는 것들을 다 2차 전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기대해서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들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팟캐스트 이렇게 그때도 이제 공격적인 증설 발표와 실적을 얘기했었는데 매니저들한테 딱 갖다 놨더니 어떤 좀 나이 지긋하신 매니저들이 갑자기 정말 깜짝 놀라서 우와 이렇게 반응을 하셨던 게 생각나요. 뭐 때문에? 너무 실적 성적이 너무 가팔라서. 전망치가. 네. 우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니 얼마나 전망치를 높게 써서 같은 느낌. 아니 회사에서 얘기했던 전망치를 그대로 썼는데도 이제 근데 거의 이게 막 100% 지켜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저는 다 잘 맞아 떨어져 가는 것으로 보여요. 조금 딜레이되고 그러긴 하는데 그때도 수직 계열화라든지 리사이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약속대로 뭐 조금 미진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행보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2020년 적어도 최근 한 2개 년도는 회사가 계획한 대로는 가고 있는 거고. 네. 조금 좀 딜레이되고 실적도 당연히 이제 IPO 했을 때보다는 안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은 방향성에서는 의심이 없다. 사실 국내 업체 중에서 막 매출 성장이 40~50%씩 매출이 나는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성장. 네, 성장률이. 그쵸. 그러게요. 숫자는 좋네요. 물론 이제 이익을 이제 어떻게 내느냐가 관건이기는 한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수익성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LNF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20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7.1%를 전망하고 있고 22년에는 이제 소폭 가동률 올라가면서 감가상각비가 좀
떨어지면서 영업이익 7.3% 그리고 2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열사들의 그런 효과, 뭐 리사이클 효과라든지 그리고 수직 계열의 효과를 통해서 9.4%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익률이 20년 7.1, 네. 21년 7.3, 22년 9.4. 네, 이게 이제 리사이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까지 더해져서 그런 것들이 22년에는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수익성 측면에서는 LNF보다 에코프로 BM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뭐 이미 다 반영이 네. 된 그래서 거죠. 실적은 LNF가 당장은 안 좋긴 하지만 아직 업사이드 여력은 좀 더 있다. 에코프로 BM은 목표 주가 18만 원인가요 지금도? 네네네. 18만 원 쓰고 계시는 거고. 그러게요. 이게 최근에도 주가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목표 주가가 되게 무색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 가끔 바보 될 때가 있다. 네이버 토론방에 욕을. 목표 주가를 써놓기가 무섭게 따라잡고 써놓기가 무섭게 따라잡고 그러면 이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고민은 없으세요? 고민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또 막 반도체나 이런 IT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밸류에이션이 말이 되느냐라고 많이 이렇게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챌린지를 주시고 이게 적정 수준의 밸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일 때 가장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토익기 산업의 특성을 강력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이 가장 크긴 하지만 이제 아무리 밸류에이션을 잘 하고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 멀티플을 올리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적을 때 시중의 유동성이 적을 때의 멀티플과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시중에 막 유동성이 넘쳐나고 막 홍수 막 차 있는 이때의 멀티플 저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거의 생각에만 갇혀 있어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사실 현실적인 이런 멀티플에 대한 고평가 고민을 또 안 할 수는 돼요. 없고 네. 얼마 전에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제 모 해운 회사 뭐 사실 뭐 남아 있는 거 하나밖에 없긴 한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나왔는데 일주일도 안 돼 갖고 넘어서고 다시 높였는데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가버리고 와서 이게 6개월 12개월 목표 주가가 일주일 목표 주가가 돼버리는 이런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겁이 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매니저들이 얘기하기로는 시장을 수강 신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수강 신청장? 네, 그게 뭐냐면 수강 신청이 빨리 안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빨리 사야 되는 거야? 좋은 종목은 수강 신청 차기 전에 빨리 사야 돼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5431 다다다다다다. 누가 먼저 빨리 사나. 그러니까 그 느끼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를 매니저들이 어떤 뭐 포트폴리오 비중상 이제 실어놓을 만큼 실어놓은 거 아니던가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항상 관심도는 굉장히 많아요.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줄이시기도 하고 다시 조금 이제 슬로우하면 다시 비중 넓히시기도 하는데 쉴 때마다 다시 좀 이렇게 비중을 넓히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조정받을 때. 네, 또 오르면은 또 요즘에 장 순환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좀 쉴 때 약간 조용한데 싶으면 그때 이렇게 비중 확 늘려놓으시고 계속 이렇게 성장할 게 너무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때 이제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따라 사면 무서우니까. 사실 증시 격언 중에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제 주변에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 LNF는 35,000원 오면 사겠다라고 세게 얘기했다가 절대 안 에코프로 BM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조금 중요하게 보시는 회사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포스코케미칼이 아무래도 시총이 좀 커서 그렇죠. 포스코케미칼 저도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그 철강 소재 쪽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케미칼은 아까 이제 음극재, 양극재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기존에는 이제 철강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었고 포스코의 조광 생산량과 실적이 굉장히 동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잘 되면 포스코케미칼도 잘 되고 그런 약간 좀 같이 이렇게 생사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음극재 사업을 예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산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큰 걸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양극재 산업을 같이 진행을 합병을 하면서 이제 명시상부한 2차 전지 소재로 거듭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아무래도 철강업 시황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2, 3분기에 예상치보다 좀 저조한 실적을 냈었는데 4분기부터는 철강업도 정상화되고 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증설에 따른 실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실적상으로는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75,000원을 주가로 적어놓고 푸른방에서 이게 욕을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이거 넘어선 지 꽤 됐죠? 네. 이때 이제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계리율 때 그 희석분을 생각을 하면서 주가를 내렸는데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때 할증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 욕을 먹고 있다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 포스코 종목입니다. 케미칼이었군요. 네. 목표 주가를 내려서 이게 내린 게 회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희석을 감안하고 유상증자 희석분. 네, 희석한 것도 다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희석을 조금만 희석을 했는데도 이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왜 이렇게 항상 실적도 안 나오는데 주가는 빠지지가 않고 이렇게 고민스럽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금수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사가 이제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라던가 이제 그룹사의 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고 대기업 그 계열사의 지원을 든든하게 받고 있고 또 포스코라는 기업이 철강 산업이 요즘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철강 산업에서 과점 사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공고한 회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양극재를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까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걸로 최근에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정답은 시장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 앞에서 이제 겸손해져야 되니까. 근데 과거 이제 뭐 목표 주가를 언제 올리실지는 모르겠지만 75,000원 목표 주가도 이미 2020년 PER 31배. 네, 22년에 이제 평균 PER 적용하면은 딱 75,000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금수저 프리미엄 효과를 붙여야 된다. 이것도 고민이시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뭐 어차피 다음번 리포트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목표 주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그거는 되게 현실적인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고 속된 말로 막 3루타, 4루타를 치신 분들을 보면은 딱 두 분류로 나뉩니다. 느긋하게 그냥 넣어둬, 묻어둬 이런 분들이 이제 쭉 가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몰라서 그냥 덥석 사갖고 파는 것도 잘 그냥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중간에서 막 멀티플 계산하고 막 가치주 투자처럼 이렇게 막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야 이게 말이 되는 밸류에이션이야? 그래가 한번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전문용어로 이제 털렸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털린 사람 많아요. 뭐 슈퍼개미도 그렇고 뭐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가파른 성장주들에서 오는 그 현실적 고민 아닌가. 네,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산업의 성장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길게 보더라고요. 주가와 차트를 보면은 팔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밸류에이션의 정상화라는 건 주가가 떨어져서 정상화가 아니라 실적이 올라와줘서 정상화된다라는 의미. 아까 서두 이야기하신 것처럼 야 포스코 케미칼도 재밌네. 그 사실 교보증권에서는 LG 화학을 석유화학 보시는 분이 이제 커버를 하시고 삼성 SDI는 이제 최보영 연구원께서 커버를 하시니까 요거는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삼성 SDI가 좋은 점은 뭘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 진행하고 뭐 요즘에는 배터리 폭파 사건 같은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SDI는 상대적으로 조금 폭파
폭발 화재 사건에 비해서 조금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도 옛날에 ESS 때는 조금 이슈가 됐던 회사기는 한데 네네, 최근 EV 전기차 쪽에서는 또 LG화학 쪽이 조금 이슈가 있고 네, 그러다 SDI는 보니까 좀 덜해서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SDI에서 한 가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건 전고체 전지를 네. 가장 먼저 국내 업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국체화제를 진행하면서 기술을 좀 이제 완성시키겠다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SDI 같은 경우에는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려면 아직 뭐 시간 되게 멀리 남았습니다만 이게 시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전고체를 R&D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또 주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기술 트렌드가 이전되면은 그쪽에 대한 기대감과 멀티플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의 밸류 체인과 관련 소재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과 이제 멀티플 상향의 욕구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터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발표를 했고 조금 이제 연도별로 시점을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말씀드리면 21년에 전고체 관련된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3년에 그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나서 배터리 스펙을 확정 짓겠다. 그리고 25년에 시양산하고 27년에 본양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딱 타임라인까지 나와 있네요. 네. 근데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아직 전고체 쪽으로는 조금 R&D가 늦는 건가요? 거기도 뭐 분명히 당연히 한다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체화제를 2030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밸류 체인을 이제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불거져 있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뭐 투자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은 후발주자이지만 기술 개발이라든지 특허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서 의외의 플레이어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여튼 그것도 지금 어디 뭐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할 때 그것도 좀 같이 아니요, 프리미엄이 그거는 들어가나요? 아직 프리미엄으로 반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2025년의 비중이 1.2%, 뭐 30년 돼야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DI에 조금 이제 그동안 디스카운트를 받던 요소는 이제 증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것들이 조금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기는 한데 오늘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증폭된 게 오늘 같은 경우에 12월 29일입니다. 네. 예. 삼성 SDI가 그동안에 증설에 좀 보수적이었다. 네, 보수적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헝가리 쪽에 증설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2차 전지 장비주들 좀 탐방을 많이 갔어서 그 사장님들하고 좀 친한데 최근에 좀 뜸했대요. 2020년 하반기 코로나 그때는 때문에. 예, 발주가 좀 뜸했고 상반기에는 이제 해외 나가는 물량들도 좀 딜레이가 됐었고 하반기에는 신규 발주가 좀 뜸했는데 내년 1분기쯤에는 뭐 신규 입찰이 좀 있을 것 같다. 라고들 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뭐 LG화학 쪽에는 애플 쪽 그 소형전지 쪽 수주만 조금 나오고 중대형은 뭐 얼티움 배터리 쪽으로 나오긴 한데 약간 단발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고 본격적인 수주는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수주라든지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내년부터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G화학도 중국 공장 이제 돌아가면서 중국 쪽 수주도 나올 수 있고 폴란드 쪽 공장 투자 또 이어질 수 있고 이노베이션이 가장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제 소송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이노베이션 향 수주들이 빵빵 잭팟으로 터질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SK이노베이션에 공급하는 소재 업체 입장에서 소재도 그렇고 장비도 굉장히 장비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해가지고요. 아직은 조금 이제 거기에 움츠러 있는데 네. 그 기지개만 펴면 네.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제 됐는지도 뭐 계속해서 그래 소송 이슈를 좀 찾아보는 거. 그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삼성 SDI는 그래서 이게 목표 주가 네. 60만 원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참 이게 네. 삼성 SDI 가장 큰 특징은 4분기에 중대형 배터리 흑자 전환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고요. 내년에는 중대형 배터리 연간 흑자 시대로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1조가 넘는 1조 클럽에 돌입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1조 클럽. 네. 그게 21년도. 네, 21년. 그 대부분이 그러면은 배터리 쪽에서 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EV 쪽 매출 볼륨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날 수 있고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저조했던 ESS 산업도 정상화로 들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중대형 배터리에서 흑자가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혹시 더 어떤 게 있을까요? 안 한 거는 첨보? 첨보는 어때요? 첨보는 우리 첨보 만보 이제 10만보까지 가게 생겼어요. 첨보가. 여름까지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다가 주가가 저조한 거는 이제 캐파 증설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다가 최근에 저조한 거는 실적상으로 크게 모멘텀은 없어요. 아무래도 좀 알려진 상황이기도 하고 3분기, 4분기 그냥 무난하게 실적을 낼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치들이 반영이 됐다라고들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CR 이슈들이 있는데 첨보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되는 게 공정 혁신을 굉장히 잘하고 원가 절감을 굉장히 잘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더 원가 절감에서 초격차를 이뤄 나가는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게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가 예전에 LCD 식가격을 식가격을 만들던 사업이 있었는데 독일의 노바셉이 거의 100% 독점을 하던 그 산업군에서 첨보가 이제 국제과제로 몇 억, 2, 3억 정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워낙 공정혁신을 잘하고 원가를 너무 싸게 하니까 그 시장을 다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력이 있는 공정혁신과 원가 절감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전해질 염에서도 그런 것들의 그런 경쟁력과 노하우가 좀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최근에 시장에서도 첨가제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뒀었잖아요. 아, 첨가제요? 예,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걸 더 늘려줄 수도 있다. 첨가제에 따라서 네네네. 막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근데 첨가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긴 해요. 아무래도 일본산 업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향후에 가면 갈수록 이제 첨가제 역할도 커지긴 하는데 일단 아직 뭐 최근에 후성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첨보가 하는 거는 좀 더 진화된 전해질염이고 후성이 하는 거는 LiPF6라는 좀 범용 전해질이긴 한데 아직도 범용 전해질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첨가제도 나중에 가면 많이 쓰이겠지만 아직은 그냥 기본 트렌드 위주로 지속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 또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규격화가 여기도 진행이 되어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딱히 뭐 기술 트렌드가 뭐 양극재처럼 엄청 많이 바뀌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아니고. 않네요. 네, 아, 약간 고객사 커스터마이징으로 진행이 좀 많이 되어지고 있어서 전액하고 첨가제 네네. 같이. 사실 최근에 그 후성이 다른 종목도 오른 다음에 좀 늦게 오른 감이 있잖아요. 네네. 가격 인상 최근에 이제 얘기가 돌면서 예전에 캐파 증설을 저도 후성을 잘 커버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파 증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그에 따른 시장이 조금 중국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을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산업이 워낙 커지니까 그 증설분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오고 또 가격 인상도 진행되는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후성도 좀 올랐고 그러면 첨보도 사야 되냐 이런 문의가 좀 최근에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해 주셨어요? 후성이 하는 전해질 염과 첨보가 하는 건 좀 다르다.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후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용. 네네네. 그리고 첨보는 조금 더 더 뭐라고 진보된? 할까요? 네, 좀 더 좀 진보된 그런 전해질 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진짜 불러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2차 전지의 ABCD부터 알려주셨어요 오늘. 네, 그리고 도움이 이제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기업별로 또 깊숙이 또 같이 들어가 주셨고 너무 감사한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자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실 땐 이전만큼은 꼭 유념하시라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멀티플이 높은 그런 산업군에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계속 재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정적인 시기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오른다고 혹해가지고 따라 사거나 그러면 이제 아플 수가 있으니까 좀 이제 변동성이 잦아들고 좀 안정적이고 좀 남들이 관심 없는 시기에 사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이고 남들이 관심 없는 시기가 있었나 모르겠네. 2020년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아세요? 다들 사니까? 아니요.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오르기 때문에 사고 싶고 떨어지면 사람이 사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르는 주식에 같이 이제 올라타고 싶고 저걸 내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근데 조정받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지? 내가 모르는 무슨 나쁜 일이 있나? 그래서 손이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는 조정받을 때 사라. 눌림목에서 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실행은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빨리 달려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래 저도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 되게 고민입니다. 그게. 2차 전지 산업을 공부를 많이 했고 사실 그동안에 가파른 주가 상승을 이루어 와서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투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저는 항상 이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 때 내 돈이면 살까 이런 생각을 항상 고민을 하고 그 진짜 그러네요. 이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쓰면서 저는 그래도 아직도 2차 전지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입기 산업의 특성이기도 하고 아직 침투율이 뭐 3.8% 정도밖에 안 됐고 2030년에 30%까지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아직도 산업은 초기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산업이 커지고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이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아주 좋은 뭐라고 할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선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 어떤 뭐 이벤트라든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이 있을 텐데 너무 이제 좋은 호재에 너무 열광해서 사시면은 또 당분간 또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상황에서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금 눌렸을 때 사면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여전히 2차 전지 산업을 제가 투자자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하고 싶은 그런 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목군에 있어서는 변화는 있겠지만 산업은 혼자 공부하다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공부해봤더니 사야겠는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속도나 높낮이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지만 뭐 방향성은 뚜렷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의 최보영 연구원과 함께 2차 전지 진짜 ABCD부터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시간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